오늘 우리 K증시는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한 그런 전강 후약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이 한국 증시의 국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장장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공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바로 첫 개시를 맞아서 체면이 좀 많이 상한 그런 하루였다는 거죠. 일단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의 경우는 이번에는 3대 지수 중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3대 지수 모두 결국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 개장에는 일단 거기 연동돼 가지고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어제 증시 마감 후에 공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들에는 이렇다 할 만한 외국인들의 밸류업 추종 매수 혹은 밸류업 기대감에 그 해당 종목의 비중을 의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매수세 따위는 나타나지가 않았고 오히려 오늘장 후반 들어서 소산유팔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라는 그놈의 또 거지 같은 장 후반 약세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고 그럼 이 밸류업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이 나올 경우에 그거라도 올라타는 게 현명한 건지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이번에 공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은 총 100개.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S&P 500 지수도 그렇고 뭐 MSCI도 그렇고 또 우리 코스피 선물 구성 종목도 뭐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고정은 아니고요. 뭐 종목별로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는 거는 결국 제 호불호를 나타내는 거로밖에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생략하고 대신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밸류업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올려서 스스로 주가 내지 몸값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래서 밸류가 우리말로 가치니까 가치를 증진시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가 오르면 또 홀라당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게 장사지, 종이 장사지, 뭔 밸류업이야. 그리고 이제 배당 증액, 또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11월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일단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100개는 자기들이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는 일종의 자소서 같은 걸 제출해가지고 그걸 한국거래소 검토하고 넣어준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 반면에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제 이렇게 시총 대형주라서,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코리아 주식시장 시총 절반을 차지하는 종목을 뺄 수 있냐, 이래서 이제 그냥 구색 맞추기로 넣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완전히 예전 쌍팔년도 때 그 성인 나이트 초대 가수 명단 그것처럼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진짜 조용필 형님 막 이런 사람부터 무명 가수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밑에 아주 그냥 개미 콧구멍만한 글씨로 초대 가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범죄와의 전쟁 그 최민식 형님 나오는 거기 보면은 그 하정우가 그 깡패 두목인데 걔네들이 하는 나이트에 그 초대 가수 소방차 나온다고 홍보해놓고도 나중에 보니까 소방차 그냥 짝퉁이었잖아. 머리 스타일만 비슷한 3인조. 그래서 그 초대 가수 비용 누가 슈킹했냐 그거 가지고 막 병으로 머리 때리고 막 노래방 마이크로 막 턱주가리 날리고 막 그 난리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도 약간 그 변두리 나이트 초대 가수 명단처럼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뭐 이거는 희화화하려는 의도는 아닌 게 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얘기한 게 바로 초대 가수 명단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직접 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지 않으면 여기서 빼버릴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아무리 코스피 전체 시총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두 회사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통해서 밸류업 지수 편출 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당국에서 시키는 대로 밸류업 제대로 안 했다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삼성전자를 빼면은 예전 나이트 가수로 치면은 조용필 형님 빠지는 거고, SK하이닉스를 빼면은 그 아파트 부른 형님 누구죠? 그 윤수일 형님, 그 양반이 빠지는 건데 그럼 그 나이트를 누가 오겠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제 경기 부양, 증시 부양, 부동산 부양, 정말 3대 부양을 정말 부양 끝판왕, 천하제일 효자급으로 부양책을 내놓은 중국 인민은행이야말로 짜장면 밸류업 프로그램 이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거의 전 종목이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상해, 항생 이런 종합 지수들이 4%씩 급등했는데 오늘 또 추가 급등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왕서방이야말로 진짜 연준 금리 인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국에서 지난주 그 연준 0.5% 빅스텝 금리 인하 이후 정작 그 효과는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 반영되면서 오늘 새벽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찍은 거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테이크 냄새가 오지게 풍기는데 우리는 정작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이런 상황. 그럼 대신에 이제 스테이크는 뭐 어차피 우리 입맛에도 좀 느끼하니까 대신 왕서방의 짜장면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저는 MSCI 이머징 지수의 어떤 변화에서 힌트를 얻어보는데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최근 20년간 MSCI 이머징 지수 구성 종목에서 국가별로 브레이크다운 이 비율을 보면은 2004년도에는 MSCI 이머징 지수의 한국 주식 비중이 1위였고 그 밑에 남아공, 대만, 중국, 브라질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중국이 비중 1위고 그렇게 이제 치고 올라간 거고, 그러면 그 밑에 한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2위가 인도, 그 다음 3위가 이것도 또 우리가 아니야. 대만. 그 밑에 우리 한국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짜장면 냄새가 과연 우리 입에까지 짜장면을 먹여줄 게 몇 가닥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중국 돈이니까 중국 증시를 제일 많이 갈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현대차도 그리고 LG전자도 인도 IPO 해가지고 인도 증시 진출 계획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테슬라도 뭐 인도에 공장 세운다고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모디 총리랑 연락에 밀당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중국에서 풀린 돈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으로 더 많이 오기보다는 일단 인도랑 대만으로 가고 남은 게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정황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인도 IPO, 그리고 현대차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LG전자도 인도 증시 상장 준비한다고 딱 그 소식이 있었을 때, 야, 이거 이제 한국에서 종이 장사가 팔이 날리니까 해외까지 원정을 뛰려는구나. 그래서 별로 K증시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뭐 MSCI도 같은 관점인 거죠. 그럼 이제 그놈의 MSCI가 한국을 그 선진지수 편입시키는 거 관련해서 매번 우리 K증시에 시비 터는 게 바로 금융 당국이 너무 애를 업어 키우고 귀하게만 자라서 금쪽이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 시비거리가 바로 공매도 금지를 아무 때나 당국에서 마음대로 그냥 개인 투자자 보호 명분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트집인데, 그럼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밸류업 지수, 이게 과연 얼마나 그 MSCI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도 이렇게 혹독하게 키운다 이런 효과를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 어떤 평가에 대한 판정단은 외국인이 돼야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일단 오늘 당장 외국인들은 별로 입맛을 당겨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본 JPX 150 그거 따라한 거라서 어차피 종목은 뭐 무지막지하게 뭐 백화점이 될 걸로 미리 짐작은 다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또 흔해 보이고 이게 귀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 JPX를 카피해서 PBR 1배 미만짜리 기계적으로 갖다 꽂아 놓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코스피에서 바이오랑 2차전지만 빼고 거의 다야. 그런 와중에 네이버 빠졌고, 은행주에서는 KB랑 하나 빠졌고, 엔터에서 하이브도 빠지고, 그냥 이것도 약간 국민정서법을 적용한 건지 약간 기준도 들쑥날쑥인데, 그럼 뭔가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PBR이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인데 이게 1도 안 된다는 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본에서 PBR 1배인 기업이랑 우리 K증시 PBR 1배인 기업의 가치가 좀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 이제 PBR 1배 미만짜리는 상속 내지는 승계가 걸린 기업들이니까 사실 그 회사 주인이 주가 오르는 걸 바라지를 않아. 근데 이걸 과연 저평가 가치주라고 정부가 라벨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되나? 아니, 실제로 그 기업 대주주가 주가가 오르는 게 싫다는데 억지로 밸류업을 하라고, 그거는 또 뭔 변태짓이냐고. 대신에 이제 지금 9월 말인데 진짜 예정대로 내년 3월에 공매도 전면 재개로 풀려버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저 밸류업 지수 비중 그대로 공매도도 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쌓으려고 달려들 텐데, 그럼 이제 밸류업 종목들은 지금부터 딱 6개월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면은 그게 무슨 밸류업이고 가치 투자 유망주냐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금투세라는 과속방지턱에 이어서 하여튼 요즘 매일매일 과속방지턱이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어제 금투세가 오늘은 이제 또 그 말씀드린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또 과속방지턱이 턱하고 나왔는데, 이게 그냥 보통 길에 노란 검정 그 정도의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거의 매드맥스 영화에 나오는 송곳이 한 2,000개 박힌 그 정도의 위력인데,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겠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지난번 내일뉴스에서 제가 전해드리기를 요즘 부쩍 금감원에서 시중 증권사들에다가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고 이제 수시로 체크하고 그런다. 이거 아무래도 내년에 공매도 전면 재개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다가 오늘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논란의 핵심인 무차입 공매도, 뭐 영어로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롯해서 하여간 외국인, 내국인,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역시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의 어떤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하여튼 금감원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곧 국문판, 영문판으로 다 찍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서 보니까 항상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기관들, 외국인들의 무차입 공매도, 즉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냅다 매도 주문부터 때리는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공매도를 치려고 주식을 빌리는 쪽하고 또 주식을 빌려주는 쪽하고 서로 합의하에 반환일을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만약에 반환하는 날이 됐는데도 반환도 안 하고 공매도 포지션 청산도 안 하면 그때부터는 불법 공매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이런 논리라네요. 아니 근데 반환일이라는 게 서로 자기들끼리 정하는 건데, 하다못해 비디오 가게 비디오 테이프 반납일도 돈 내면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2번, 3번 수수료 내고 계속 연장하든가, 아니면 반환과 동시에 다시 빌리는 식으로 이렇게 스왑을 하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요? 하여간 이번에 금감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사 공매도 모니터링 담당 부서를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또 금감원의 업무를 또 일부 증권사에 위임까지 한다는데, 글쎄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정당이 있어. 너나 반갑습니다. 이제 9월 FOMC도 끝났고 앞으로 남은 A급 이벤트는 딱 하나, 가장 가까운 게 바로 미국 대선. 11월 FOMC가 이번에는 참 무슨 또 운명의 장난인지,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FOMC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워낙 이제 개표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FOMC 끝나는 날까지 대선 후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선거 시스템은 간선제 더하기 이제 위너 테이크스로, 그러니까 승제 독직의 구조라서 필요한 표를 먼저 먹는 사람이 이제 당선이긴 한데, 그건 이제 뭐 사실상 당선 내지는 뭐 당선 유력 이런 개념이고, 뭐 알라스카 같은 데는 개표 작업이 항상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개표가 완료가 돼야 이제 선거도 마감을 하는 거고 당선자가 확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두 사람 다 정말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해리스 캠프 아리조나 그 사무실에 어떤 괴한이 쏜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창문에 총구멍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데, 다행히 뭐 늦은 밤이어서 사상자는 없었고 해리스도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아리조나도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그 경합주 가운데 하나라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양쪽 지지자들의 지금 공방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 아리조나의 경우는 원래 해리스가 우세한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트럼프가 역전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뭔 영문인지 하여간 사무실 창문에 총구멍이 또 뚫려버렸습니다. 하여튼 미국 대선 관련 최신 여론조사 종합판을 보면은 일단 거의 모든 기관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물론 어떤 여론조사의 특징, 뭐 우리도 그런데 약간 보수층은 여론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항상 진보 진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프리미엄이 있는 거, 뭐 약간 이런 것도 감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모든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가 우세로 나왔고, 근데 좀 이 와중에 저는 특이점이 백인 여성 중에서 해리스 지지하는 비율이 47%나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멕시코, 쿠바 이런 이제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들의 경우는
의외로 40%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 흑인 비율 79%가 해리스 지지로 나왔듯이 히스패닉계도 당연히 한 8대2 아니면 7대3 정도로 해리스 지지가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뜻밖의 트럼프 지지가 40%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 내 인구는 흑인보다 히스패닉이 더 많고요. 이게 과연 그럼 경합주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또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전 그 삼김 시대 때 그 대선으로 치면은 영남이 백인, 호남이 흑인, 충청권이 히스패닉 이렇게 비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는 본 적이 충청도인데 저는 충청권을 히스패닉으로 비유했잖아. 하여튼 이런 포지션인데 그때도 진짜 충청권 표심이 대선 결과를 갈랐죠. 그럼 이제 히스패닉계에서 미국의 이인재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케네디 주니어 아니었었나?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은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인재가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히스패닉계 여성들이 의외로 그 독실하고 좀 보수적인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카말라 해리스의 마리화나 합법화나 낙태 금지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 들어온 히스패닉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참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간밤 그 트럼프의 연설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제목에 보시다시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매뉴팩처링 앰베서더 우리말로 제조업 대사 내지는 뭐 아메리카 홍보대사 약간 이런 직을 신설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조업체들이 모두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업무를 시킬 거다 이런 소리인데 일단 이 제목 보고서 약간 쎄하긴 했는데 결국 연설 내용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펜실베이니아로, 코리아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저머니는 조지아로 이렇게 이제 제조업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걸 목격할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뭐 코리아, 캐롤라이나, 저머니, 조지아 이렇게 뭐 라임을 맞춘 것 같은데 뭐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에. 하여튼 이번 해리스 사무실 총격 사건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유탄을 맞은 사람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왜 지난번에 트럼프 그 2차 그 암살 시도 있었던 날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아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왜 바이든하고 해리스는 암살 시도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 성명 내고 막 난리치니까 이제 사과하고 뭐 장난이었다, 뭐 조크였다 이렇게 글 지웠잖아요. 근데 이번 해리스 캠프 총격이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위터 글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일론 머스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정치 관련 이슈를 하나 더 볼게요. 간밤에 그 반독점법 저승사자로 요즘 활약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는 비자 카드가 체크카드 시장 독점하려고 경쟁사랑 고객들한테 불합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자로 미국 법무부발 반독점법 위반으로 비자를 제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 때문에 비자카드 주가도 급락해가지고 거의 3년 만에 하루 낙폭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와중에 또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의회에서 주식의 여왕으로 통하는 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이분은 이제 남편도 전문 투자자고 본인도 주식 투자 거의 큰 손급으로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참 나름 그 뭐 스웨그라고 할까? 아니면 뭐 센 언니 캐릭터라고 할까? 이렇게 그 본인의 지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보유 주식을 다 주기적으로 오픈을 하고 전 국민이 다 알게 오픈을 하면서도 항상 또 주식 매매는 열심히 그것도 엄청 굿즈가 크게 많이 또 합니다. 근데 항상 종목을 보면은 뭐 미국 사이버 보안주들도 들어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어떤 대세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그것도 왕창 한꺼번에 사고 팔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는 일도 이제 지금까지 흔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비자카드 반독점법으로 주가 급락하고 나서 다시 화제에 오른 게 바로 이 낸시 펠로시가 지난 7월 1일 날 이 비자카드 주식 2,000주를 263.24달러에 처분했는데 뭐 몇백만 불 되나 봐. 이게 그 법무부의 비자카드 반독점 관련 조사 시점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고 또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하여간 입만 열면 서민, 뭐 부의 재분배 이런 거를 말하면서 정작 이 두 부분은 하여간 돈은 더럽게 밝혀. 근데 그러면서 또 숨지도 않아. 감추지도 않고 차명 투자 이런 거는 뭐 불법이라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항상 오픈을 하고 항상 다 욕먹을 거 감수하고 그러면서도 또 주식을 또 연락에 해. 참 희한한 캐릭터야.
자, 저는 오늘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개장을 앞두고 좀 긴장을 했던 게 어제 한국 증시 마감 후에 밸류업 지수 나왔고 또 미국에서는 마침 뉴욕 증시의 코스피로 비유할 수 있는 그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또 K 증시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미국에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둘 다 또 간밤에 강세였기 때문에 만약에 K 증시 외국인들이 최근 그 한 달 동안 거의 10조 원 순매도를 때린 걸 다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 정말 숨죽이고 지켜봤는데 역시 오늘도 10시 반, 그 고라니 시간대는 또 적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즘은 매일 아침마다 개장 후 1시간에 그냥 살 사람 다 사고, 그다음부터 그냥 매물 쳐맞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진짜로 오전 10시 반이면 수급이 완전히 망가져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오늘 수열 에너지 관련 정부 발표 있을 예정이라고 미리 이제 세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 대비 아웃퍼폼에서 올랐고, 또 하나는 보합, 하나는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떨주 몰팔이 중요한 게 어제 귀리 식음료 관련주로 또 얘기했던 DXVX는 하루 만에 또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음날 나올 뉴스들을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요. 또 월요일 저녁 라이브에는 아예 한 주 뉴스 미리 보기로 일주일치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일단 개장하자마자 딱 봐가지고 거래량 없고 누가 봐도 차트상 전혀 손을 안 탄 이런 종목들을 슬그머니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작 그 뉴스가 HTS, MTS 실시간 뉴스, 종목 뉴스에 딱 장중에 뜨는 그때 순간 주가도 급등 나오면은 바로 털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너는 뭐 단타만 하는 소리냐? 그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12개월 목표가 위주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그날은 좀 그래요. 왜냐면 보통 외국계 목표가나 아니면 투자 의견 상향이 있으면 바로 이제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구경만 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세 꺾이면서 물 빠지는 게 나오면은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떨쭉 들어갔다가 대기 타는 거죠. 올팔 찬스 확실히 올 때까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지난주 모간 스탠리한테 패대기를 당했던 K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좀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데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요즘은 진짜 특이점이 외국계 리포트에서 K 반도체 얘기할 때 예전에는 삼성전자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나왔다면 요즘은 항상 SK 하이닉스가 먼저 나와요. 골드만삭스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HBM 시장과 AI 메모리 분야 리더의 포지션은 바로 여기다. SK 하이닉스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거기다가 최근 인텔까지 AI 반도체 진입을 노리는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 납품 물량은 내년 2025년 연말분까지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누가 봐도 저평가고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목표가를 현재 주가에서 상승력을 50% 정도 위로 잡고 25만 5천 원 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HBM과 전통 메모리 반도체 둘 다 기대치를 낮추었지만 향후 HBM 수급 부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아니 언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흘린 거 주워 먹는 이런 위상이 됐나요? 하여간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3조 9천억 원에서 이번에 10조 원으로 하향했는데 그 이유는 전통 메모리 수요 감소, HBM 이익 추정치 하락, 파운드리 회복 지연, 그리고 특별 상여금 2조 원 지출 예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도 벌써 후반부로 넘어가서 목요일 26일.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 생각나는데 그때는 FMC 때문에 식전부터 한바탕 또 난리를 쳤다면 이제 내일은 일주일 만에 또 새벽에 난리가 날 게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우리까지 또 정신없이 K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고요. 그다음 내일 정부가 조선 해운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박 통합 데이터 센터 개소식을 여는데 이거 보도자료 타기 좋은 제목과 주제죠. 증시에서는 스마트 항공, 친환경 선박, 자율 운항 선박 이런 테마가 해당되죠. 그다음 이제 내일 제15회 디스플레이나 기념식이 이제 정부 주최로 열리는데 참 진짜 이 디스플레이야말로 중국 왕서방이 지금 다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 정부가 가을 성수기 안전사고 및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개시하는데 이 단풍놀이철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산불. 아니 왜 도대체 등산 가서
그 좋은 공기 마시고 거기서 담배 피는 것까지는 뭐 개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왜 낙엽에다 담뱃불을 던지냐고.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는 뭐 증시에서 그 산불 3대 테마 있죠. 바로 CCTV, 그리고 소화장비 소화기, 그리고 LBS, 이게 위치정보 시스템,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가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동물복지 중에서 가축 전염병 이쪽 테마가 있죠. 그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2024년 고령자 통계, 뭔가 또 신기록이 나올 분위기인데 역시 또 그럼 노화 방지 테마로 피부과 시술, 임플란트, 치매 치료제 이런 테마들이죠. 그 다음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금리 결정은 아니고 대신 연준의 0.5%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그 10월에 거기는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하여간 우리는 그러고 나서 11월 한국은행 금리 인하 예정인데 너무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벤트로는 일본 치바현에서 열리는 도쿄 게임쇼, 그 다음 내일 국내에서는 베이비 페어,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기자재 납품 보도에 대한 재공식 기한이고, 그 다음에 내일 그 관측용 위성기술 개발기업 루미르가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 신한스펙 14호도 수요 예측 함께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현 재무장관의 연설이 나란히 잡혀 있습니다. 미국도 내일 목요일 바쁜 날이네요. 그 다음에 내일 미국 경제지표가 8월 내구재 주문. 요거 이제 경기 선행성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신규주택 매매 나오고 내일은 이제 기존주택 매매 공개 예정이고, 그 다음에 9월분 경제지표로 캔사스여는 제조업 지수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A급 경제지표는 원래 아닌데 마침 이제 내일 연준 의장하고 그 임원들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 연설까지 다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땔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보다는 조금 관심도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